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를 의미하는 매매 수급 지수도 80선을 넘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한 상황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올랐고요. 또 노원구 아파트값도 보니까 지난해 1월 이후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매매 수급 지수 저희가 항상 70대여서 좀 위험하다 얘기했었는데 80선을 넘기기도 했고 지금 이런 어떤 반등하는 모습 유의미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직은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 이게 총체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강남 3구가 우연의 일치로 세 구가 동시에 집값이 올라서 한 50주 만에 하락이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게 한 주만 봐가지고 상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강남 3구라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바로 옆구, 이를테면 강남 4구에 속하는 강동구는 또 떨어졌고 예.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요. 서울이 모두 25개 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강남 3구와 노원구를 뺀 나머지 24개 구에서는 전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떨어지는 폭이 3주 연속으로 그 전보다 덜 하락했다. 그래서 하락폭이 좀 덜하다. 이런 정도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하락폭이 계속 커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급격하게 하락하는 어떤 부동산 추세의 완전한 대세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고요. 현재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부동산 폭락세가 좀 멎은 것은 아닌가. 예.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두고 한 2, 3주 더 두고 봐야 트렌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아까 저희가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얘기했었는데 그럼 박사님 보실 때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셨는데 박사님 보신 기준에서는 이런 정도가 좀 돼야지 조금 반등세가 확실하게 좀 굳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경제 지표로 놓고 볼 때는요. 수급 지수가 100이 돼야 됩니다. 100이 돼야 되는군요. 예, 100이라는 것은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100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락도 없고 상승도 없는 중립 상태가 100이 수급 지수가 100이 됐을 때 어떤 균형이 가능한 겁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한때 뜨거울 때는 저 수급 지수가 120, 130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 지수가 70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80선에 오를까 말까 하는 이런 선이거든요. 그렇군요. 80선이라는 것은 똑같은 매물에 똑같은 집에 대해서요. 팔겠다는 사람이 100명이면 사겠다는 사람은 80명밖에 안 되는 이렇게 20명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건 그렇군요.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역별로 좀 보면 반도체 산업 그 단지 특수가 있는 부분이죠.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는데 전세 사기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주연석 하락했었던 하락폭이 좀 줄었었던 인천 같은 경우는 낙폭이 또 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하락은 경기와 영향이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 고유한 특성들 이런 지정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 또는 전세 매매 수급 지수, 전세 수급 지수 가장 뜨거운 데가 용인입니다. 이 경기 강남 밑에 이제 용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강남 3구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기로 최근에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실제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 굴지 회사들이 지금 이미 입주 의사 또는 설계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동서남북으로 상당히 오르는 그러니까 경기도의 동남부 쪽은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반대로 경기도의 서남 쪽이라 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이라든지 또 서울의 강서구 화곡동 예. 이런 쪽은 최근에 전세 사기가 집중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에 전세를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 동네에 집을 사기도 혹시 내 전세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하니까 집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전세 수급수가 더 떨어지고 낙폭이 더 큰 상황.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아파트의 어떤 수급 지수와 아파트 매매 가격에는 뭐 다소의 어떤 기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매매 수급지수 잠시 짚어주셨는데 80은 이제 뭐 겨우 80이기 때문에 아직 지켜봐야 된다 하셨는데 그래도 70 찍고 나서 80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 추세가 다시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계속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일단 70대 수급지수 70대는 위기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거의 부동산이 정상 거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50주 이상 견뎌왔는데 거기서 탈피하고 80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 안정화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서광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세가 조금 멈췄느냐? 그리고 다시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살짝 반겼느냐? 가장 큰 것은 금리라고 봅니다. 금리요. 예, 금리가 기준금리 기준으로 놓고 볼 때도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경우에 현재 금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기대.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거의 피크를 친 것이 아니냐. 물론 기존에 대출을 받은 분들, 변동금리로 받은 분들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요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 기대, 이 기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정말로 안 올릴 것이냐,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싼 금리로 빌렸는데 금리가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금리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금리가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계속 보유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높은 개마고온 금리 상태로 계속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오르지는 않지만 높은 상태로 쭉 가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는 바로 PF 폭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째깍째깍 다가오고는 있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로 아파트 분양, 개발해서 분양하는 건데 이 대목이 최근에 정부가 PF 대주단이라는 것을 발동을 해서 전 금융기관 동시에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을 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도 어떤 그 부동산 경기 상승에 경기 하락 방지에 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PF 대출은 아직까지 내관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요 부동산 미분양 지수 그다음에 이 바로 이 미분양에 따른 PF 연체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데 또 방해했던 그런 부분이죠. 전세 사기 이슈였는데 네. 오늘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선체위에 상정을 합니다. 핵심을 보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선 매수권 내지는 뭐 또 경매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한 관련 법이 드디어 제출이 됐습니다. 예. 제출이 돼서 이제 심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야가 원래 정책위, 3당 정책위 의장의 합의로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각자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3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에 관한 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당이 또 제출한 법인데요. 임대 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법. 자, 여기서
우선 여당과 야당의 법의 제목부터 보면요. 예.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여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그러니까 이 법 이름만 보더라도 여와 야당의 이번 법을 제출한 그 법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핵심이 바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문제. 네. 현재 여당 아닌 국민의힘 안에서는 보증금 회수는 현행법대로 하고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들, 제때 못 받는 사람들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준다든지 또는 거기서 본인이 우선 매수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기 임대를 해주도록 하는 이런 당장의 주거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서 특히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이 민주당 안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당장에 보증금 못 받는 거 그거부터 회수하고 그 회수라는 건 정부가 돈을 대신 대주고 그리고 정부는 그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해서 그 임대인의 재산을 추적해서 거기서 돈을 받는다. 근데 이 대목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5월 1일 날 이 세 가지 부분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거든요. 네. 병합 심사를 할 경우에는 서로가 주고받기 위해서 양보를 하면 일부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자들 안타까운 길거리에 나앉는 사정이 있으니까 우선 여야가 합의되는 아니라도 일단 선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2, 3차로 2단계로 다시 논의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특별법이 오히려 이거 피해자 걸러내는 법 아니냐는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피해자 인정되려면 요건 충족이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좀 이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여당과 정부 여당이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 법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제책은 우선 매수권을 확보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장기 전세, 뭐 최장 50년까지도 임대를 갈 수 있는 본인이 돈이 없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는 건데요. 또 은행 융자까지도 아주 저리로. 근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한때 해주면 정부의 예산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세 사기를 안 한 사람도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짜면 우리 사기 당한 거야라고 주장하면 그렇죠. 어떤 누수가 너무 많이 생기고 도덕적 모랄이 생길 수 있다. 예. 모랄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실제로 피해받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피해 금액이 돌아가고 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세 사기 특별법 수혜 대상 6가지 조건을 세웠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법을 부분이죠. 이것을 이제 법에 명문화 시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우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예. 확정일자. 이것은 우선 전세를 들어가면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반드시 남의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저 1번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자기가 임대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동사무소나 법원 등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법적 전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 최초의 기준이거든요. 그걸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야 된다 등 시작해서 이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냐 또는 또 전세 사기냐 아니냐를 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이게 사기다 아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이것을 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한 때부터 뭐 이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번 사건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네. 이게 도와주겠다는 거냐 아니면 걸러내겠다는 거냐. 무슨 보석 걸러내기 게임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 일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러려면 아예 법 때리쳐라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목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될까요?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전세 사기를 입증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국토부에서 사기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예. 너무 억울한 경우에는 좀 국토부가 일단
우선적으로라도 좀 사기 여부를 사기 혐의가 있다고 좀 판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판정을 해주는 경우.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국토부로서도 여러 가지 예산에 제한된 사정 또 추가적인 어떤 모랄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나름 고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답답한 부분이네요. 어떻게 좀 진척이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끝으로 이게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오전에 또 속보가 이어졌던 부분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판 로키드 마틴 탄생이 임박했다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먼저 짚어보죠. 한마디로 왜 갑자기 로키드 마틴이 나오느냐? 세계 최이들의 방위산업업체. 그러니까 무기를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무기 만드는 데가 세계 1위의 방위산업체가 로키드 마틴입니다. 예. 이번에 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함으로써 바로 네. 한화가 로키드 마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화약은 원래 화약 만드는 회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기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강자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육상이나 또는 하늘 공간에서의 무기는 있었는데 문제는 바다의 무기는 없었어요. 그랬죠. 근데 대우조선 해양이 저게 잠수함 만드는 데 상당히 특화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을 아우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 우리나라 조선업이 예. 대우조선이 사실 세금 먹는 하마였습니다. 그랬었죠. 부실 기업이 돼가지고 정부 세금으로 간신히 이제 버텨왔는데 살려왔었죠. 이거 혹시 예. 정상화 한화가 이제 품으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 그리고 한화 입장에서는요. 2008년에 원래 대우조선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매입 가격이 6조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2조 원으로 삽니다. 3분의 1이네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산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관리해왔던 산업은행이 경영을 엉망으로 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화 입장에서는 몇 년 더 늦어지는 바람에 4조 원 이상이 공돈이 생겼다. 그랬군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조선해양의 부실을 떨어낸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경제학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